자, 돼지의 이중 양도담보 사건입니다. 자, 중요한 판례인데 꺽쇠 2번 여기다 별표 쳐보세요. 자, 시험은 꺽쇠 2번이 나옵니다. 자, 꺽쇠 2번은 바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볼게요. 자, 을은 그랬어요. 을은 자, A랜드와의 사이에서 2억 원을 한도로 그쵸? 밑에 돼지 전체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고 점유계정 방식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다시 갑에게 위 농장 돼지 전체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고 똑같이 점유계정 방식으로 계속 점유하였다. 자, 이 세 사람의 관계죠? 을, A, 갑 세 사람의 관계인데 자,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갑은 위 농장에 있는 돼지를 임의로 실어갔다. 이 갑의 주책이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을이 누구라고요? 을이 채무자라고, 채무자. 그 채무자, 돼지라든지 소 있죠? 가축들, 이 농장 하시는 분들이 있죠?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사료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다 농협에 가서 대출받아서 이제 빚지면서 이렇게 돼지나 소를 기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무슨 병 하나 걸리면 다 몰살시켜버려야 됩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을이라는 농장주가 이제 A랜드를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금 2억이라 그랬지. 이 2억을 빌려요. 2억을 빌려요.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을 예를 들면 길게 안 해줍니다. 우리 은행권도 마찬가지죠. 뭐 보통 계약 기간을 1년 정하고 뭐 대출금을 잘 갚게 되면 이자를 잘 갚게 되면 자꾸 연장해주고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금 2억을 빌리고 뭐 계약 기간을 1년 설정했다 할게요. 이렇게 이제 채권 채무 관계를 지게 되는데 그 목적물이 돼지잖아요. 돼지 그쵸? 돼지입니다. 돼지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돈을 빌리고 받을 때 담보를 설정하게 되는데 돼지를 이 채권자인 A에게 갖다 주고 네가 길러라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역시 농장에 있는 돼지는 내가 길러야 되잖아요. 내가 기릅니다. 그러면서 돈을 대출받는 거예요. 즉 채권자인 A와 채무자인 B 사이에서 양도담보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목적물이 돼지라는 특별한 목적물이라서 원래는 A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돼지라는 특수한 목적물 형태 때문에 여전히 B가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점유를 뒤바꿨다는 거야. 점유를 뒤바꿨다는 말을 점유 개정했다 이런 말이 점유 개정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양도담보를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점유 개정이 수반됩니다. 이 목적물 때문에. 그래서 뭐 돼지나 소 또는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있죠. 기계 이런 사장, 중소기업 사장 같은 경우는 보통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을이라는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있는데 농장에 있는 돼지를 담보로 하여 채권자인 A와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근데 그 수반 형태가 점유계정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용정리합니다. 을은 채무자라 했죠? 채무자, 돈을 빌려 받는 자, 채무자입니다. 다른 말로 여기서는 양도담보 계약 체결했다 그랬죠? 양도담보 누가 설정했습니까? 그쵸? 을이 설정했죠. 그래서 의 설정자를 채무자라 불러요. 그리고 채권자가 A죠? 여기서는 양도담보다 보니까 양도담보권자라 부르죠. 담보권자는 채권자고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는 뭐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간에 채무자는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A 같은 경우는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용어 정리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을하고 이 을하고 A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말을 대내적으로는 그 말이야. 누가 소유자가 될 것 같아요? 이 돼지 소유자 누구야? 돼지 소유자가 A입니까? 아닙니다. A가 아니고 채무자야. 채무자. 을이 대내적 즉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이 돼지의 소유권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변제기 전을 말합니다. 변제기 전. 변제기 전까지는 대지 소유권자는 채무자인 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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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약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제3자가 이제 갑이란 말이에요. 갑. 이 갑이 개입하게 될 때는 그것은 대외적 관계라. 대외적 관계. 이제 이때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3자가 개입할 때는, 즉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구 소유야? 채권자가 소유자가 돼요. 채권자 소유. 자, 이 법리를 잘 받으세요. 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즉 대내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제3자가 개입할 때, 즉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이 대지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A가 소유자가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자, 을이 농장에 있는 돼지를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돼지, 각각의 돼지 마리마다 양도담보를 체결했다라고 뭐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농장에 있는 돼지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했다는 것이 표시가 안 돼요. 그건 계약서, 을하고 A 계약서에만 표시가 되는 것이지 돼지에다가는 표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돼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을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채무자들이 그 악용합니다. 악용해서 A 몰래, 채권자 몰래 또 다른 사람을 물주를 찾아가서 또 담보를 설정해서 돈을 대출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피해자가 되는 거지, 피해자. 그치? 을이 그걸 고지할 의무, 선의식상의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걸 고지하지 않고 A 갑을 속여서 대출받게 되고 돈을 빌리게 쓰게 되고 여전히 돼지라는 목적물 때문에 여전히 돼지는 내가 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실관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을은 A랜드와의 사이에서 2억 원을 한도로, 그치, 양도담보, 채무담보 체결하지. 돼지 전체의 양도담보 목적물까지 제공하고 점유 계정을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좋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보세요. 또다시 갑에게 가서 또 똑같이 양도담보를 체결하게 되잖아요. 그걸 왜 하게 돼? 돼지 때문에. 돼지 자체에서는 무슨 돈 빌리고 받는 관계가 없잖아요. 돼지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 을이 그걸 악용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노트 가볼게요.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대외적으로는 A가 소유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A가 소유자가 된다는 말은 을은 A가 소유권자가 되다 보니까 을은 더 이상 돼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A랜드 몰래 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동산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계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권한도 없는 을이, 즉 무권한자인 을이 양도담보를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왜? 소유권자가 A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권한도 없는, 대외적 처분 권한도 없는 을이 A랜드 몰래 갑과 양도담보 계약 설정한 것은 무권리자가 처벌한 것이므로 이것은 법적으로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교재를 한번 가보시면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가로 열고 닫고. 자, 위 농장의 각 돈사 출입문에 A랜드 측의 공정증서, 즉 A랜드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A랜드가 소유권자가 되고 을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기 때문에 갑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기 때문에 을의 농장 포기각서까지 부착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농장 출입문에 부착하게 되는 거죠. 그쵸? 결국 갑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몰래 야밤에 돼지를 끌어가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화가 났어요. 단단히 났어요. 그걸 뒤늦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장에 있는 돼지를 밤에 이렇게 싣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죄가 될 거냐 이런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 자, 을이 갑과 체결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은 무권리자가 처벌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란 말입니다. 따라서 갑은 A랜드는 채권자,
정당한 소유권자가 되었지만 갑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보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갑은 무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속단 말로 사기당한 거지. 을로부터. 소유권자는 누구다? A가 소유권자라니까요. 그래서 갑이 농장에 있는 돼지를 싣고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농장에 있는 돼지는 누구 거라고요? 그래, 갑 거란 말이에요. 갑 거.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장에 있는 돼지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A가 소유자죠? 타인 점유, 을이 점유자죠?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몰래 훔쳐왔기 때문에 이 갑은 절도죄가 되는 것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리가 1번에 쭉 설명되어 있어요. 쭉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답은 문제는 2번만 나옵니다.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이 돼지에 대한 이중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죠. 누가? 채무자가. 그랬을 때 여기 뒤에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잠깐만요. 여기서 요 이중 양수 채권자 있죠? 요 이중 양수 채권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갑이란 말이. 자, 밑줄 그시고 갑이라고 적어봐요. 이 사람은 뭐다? 무권한자다. 적으세요. 무권한자. 그쵸? 이 이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해 갔을 때 무슨 죄가 된다? 절도죄가 된다. 이거 절도죄가. 요 두 줄짜리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판례 보죠. 자, 이 판례도 꺽쇠 2번이죠. 여기가 출제가 잘 돼요. 별표 쳐보세요. 원래 이 판례는 출제가 그다지 출제가 잘 되진 않았었는데 최근 3년간 아주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봅니다. 꺽쇠 1번은 법리야, 법리. 여기도 꺽쇠 1번이 법리였죠. 양도담보 법리. 여기도 양도담보 법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자,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을이 그 소유 동산을 채권자 갑에게 양도하되 똑같이 점유계정 방식에 따라 을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하였다. 양도담보권자, 이 채권자죠? 이제 눈에 보이죠? 양도담보권자, 즉 채권자인 A 주식회사 상무이사 갑이 그 목적물인 통발 어구를, 동산이죠? 제3자인 병에게 매각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즉 목적물을 팔은 거예요.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이를 임의로 취거하게 하였다. 누가? 이 갑이 병으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취거하게 하였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갑의 죄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노트 펴봅니다. 자, 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울게요. 자, 여기 봅니다. 통발어구 사건. 자, 을이 누굽니까? 을이 채무자잖아, 그쵸? 갑은 누구예요? 채권자죠. 채권자. 을이 채무자라 그랬죠? 여기 통발어구 있습니다. 통발어구. 여기 통발어구가 있어요. 통발어구 있습니다. 을이 통발어구를 담보로 하여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근데 통발어구를 여전히 내가 점유하고 있다? 점유계정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을과 갑 사이 양도담보를 체결했는데 점유계정 형태를 취하면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채무자, 갑은 채권자. 방금 말씀드렸지? 대내적으로는 을이 소유자가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갑이 소유자가 된다. 그치? 근데 여기 누가 나타난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제3자가.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 관계가 되는 거지?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갑이. 그러면 밑에 있는 돼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렇게 처분한 거잖아요. 채무자가. 그런데 통발어구 사건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처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처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여기서 돼지 사건을 가보시면 자, 대외적으로는 채권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을은 처분 권한이 없어요. 무권한자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통발어구 사건에서는 지금 채무자는 가만히 있고 갑이 처분한 거잖아요. 갑은 대외적으로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인데 갑은 처분 권한 있어요? 처분 권한 당연히 있죠.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통발어구를 처분하게 되는데, 아직은 이것을 언제 처분했냐면, 여기 매각했다고 했죠? 매각했다 했는데, 이것은 변제기 전에 처분했다. 변제기 전에. 이건 안 적어도 돼요. 변제기 전에 처분했다. 즉, 약정기간이 있을 텐데, 약정기간이 되기 전에 갑이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당연히 이거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변제기 전에 처분했다. 근데 변제기 전에는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갑은 통발하고를 직접 인도는 못했어요. 왜? 아직 을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병에게 처분한 것은 통발하고 자체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채권이 뭐냐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야. 즉 변제기가 도달하게 되면 갑은 을로부터 야 너 그거 내놔. 너 돈 못 갚았으니까 그거 이제 내놔. 라고 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변제기가 다달했을 때 도래했을 때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구권을 변제기 전에 갑에게 돈 받고 파는 거예요. 팔았단 말이에요. 파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냐? 허용된단 말이에요. 허용된단 말이에요.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목적물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통발학을 내가 갖고 있다면 통발학 자체를 팔았겠죠. 팔았겠지만 통발학 자체를 팔지 않다 하더라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자체를 팔 수 있는 거예요. 변제기 전이라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면 채권이 유약이 양도가 되었죠. 유약이 이제 채권이 병에게 양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이제는 이 통발학을 갖고 왔을 때는 이제 변제기가 이제 거의 다 변제기가 다 온 거예요. 변제기가 거의 다 온 시점에서 이 갑이 병이란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내가 양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로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이제 대외적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인 병이란 사람이 이 을 몰래 통발학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도가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갑이 목적물 판 것도 절도가 안 되는 것이고 왜? 이 사람은 대외적인 유효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왔던 병을 시켜서 갖고 왔던 간에 변제기가 다다라서 갖고 온 것은 갑도 죄가 안 되고 병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판례입니다. 다시 보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법리는 1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그러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보시면 양도하되 점유개정 방식에 따라 채무자가 이를 점유하기로 했을 때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간다? 소유권은 그래 채권자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무권리가 되는 것이다. 이게 다 말씀드렸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쵸? 자 이제 봅니다. 이제 여기 2번이 시험 문제입니다. 동산의 양도 담보권자가 누구? 채권자지. 채권자. 여기서는 누굽니까? 갑이란 말이에요. 밑줄 그으시고 갑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점유 아래 있는 담보 목적물을 매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한 거지. 그쵸? 이거는 이 사람이 권리자란 말이에요. 권리자. 권한자란 말이에요. 무권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권한자란 말이에요. 소유권자. 이 권한자가 팔았단 말이에요. 양도를 한 다음 그 매수인. 여기서 매수인 누굽니까? 여기 이 사람이지? 병이란 말이에요. 자, 병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급하게 했을 때 절도죄가 될 것이냐? 절도죄 안 돼요. 그쵸?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보죠. 요것만 나옵니다. 이 두 줄짜리만 나옵니다. 두 줄짜리만 나오는데 어떤 시험 문제 가보면 이게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다 보셔야 돼요. 여기는. 자, 볼게요. 양도담보권자 갑이지? 갑인 채권자가 제3자 병이지? 목적 담보물을 린 동산을 매각했을 때 제3자 병이지? 제3자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청산 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지. 누가?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왜? 갑은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지.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해서 그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에 그 제3자 병으로 하여금 목적물 취득했다 했을 때 제3자는 자기 물건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도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 사람은 절도가 안 된다. 그치? 예, 채권자 역시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안 된단 말이야. 무죄냐? 그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요. 권리행사를 방해할.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아직은 변제기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오게 한 것은 그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그 상태를 방해한 거잖아. 그렇지? 계약기간을 끝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마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권리행사 방해죄도 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냐 안 되냐를 묻진 않아요. 여기는 가벌지처는 이렇게 썼지만 보통 문제에서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물어보지 않고 절도죄가 되냐 안 되냐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 있어? 절도죄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죠? 자, 아파트 동거전 사건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OX 판례 볼게요. 자, 절도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1번 타인 토지사항에 권한 없이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자, 권한을 설정해야 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지 뭐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이라든지 뭐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야 돼요. 여기 타인 땅이다 보니까. 시골 가면 농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치? 뭐 논이든 밭이든 전답이 있단 말이. 뭐 아니면 뭐 대지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다른 사람 땅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 땅이야. 근데 거기에 있던 뭐 원주민 중에 어느 한 분이 이 땅이 빈 땅이니까 그쵸? 이 땅 주인 몰래 타인 땅에 있는 이 토지에다 이렇게 감나무를 심었단 말이야. 감나무를 이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동의받지 않고 또는 권한도 설정 없이 지상권을 설정하든 지역권을 설정하든 전세권을 설정하든 뭐라도 설정해놓고 땅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 자체도 없이 그냥 막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한을 설정해야지.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심게 되면 이 나무는 땅 주인,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자란 감나무든 사과나무든 간에 배나무든 간에 이 땅 역시 마찬가지. 이 감나무 이 과일 자체도 역시 이것은 땅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농작물하고 틀려요. 농작물은 이 감나무 배나무처럼 한 번 심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계속 물 주고 뭐 풀 뽑고 계속 같이 사람이 일손이 가야지 농작물이 크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작물은 막 심어도요. 이렇게 타인 토지에 권한 설정하지 않고 막 심어도 대법원 판례가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작물을 경작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나무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어놓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매일같이 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무는 자랍니다. 나무는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수나무와 농작물은 완전히 판례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아니고 나무다 보니까 땅 주인 거로 손들어줍니다. 땅 주인 것으로. 자, 이 권한 없이 식지한 감나무에서 감을 땁니다. 누가 감을 땁니까? 이 감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러면 이 감나무는 누구 거가 된다고요? 땅 주인 거가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건 절도죄가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 가볼까요? 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설정했잖아요. 이건 1번은 권한이 없는 거고 권한 설정 없이 심은 나무이고 2번은 임차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판례는 완전 반대죠. 그 안에다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대나무를 누가 베어갔냐면 대나무를 심은 자가 비어간 게 아니라 땅 주인이 비어간 거예요. 땅 주인이 대나무를 비어간 거예요. 권한을 설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권리자란 말이에요. 무권리자. 자기가 땅 주인을 할지라도 그쵸? 이 대나무는 피해자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지 임차인. 임차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고인이 누구라고요? 임대인이란 말이에요. 임대인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대나무를 시험을 갖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죄가 되는 거죠. 3번 판례. 3번 잘 나오죠? 4번도 잘 나와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에게 증여하였다. 증여하면 갑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그쵸? 뭐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갑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소유권 넘어갑니다. 다툼이 발생하게 되네.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갑니다. 그럼 무슨 죄? 철도죄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도 넘어갔고 지금 점유권도 넘어갔죠. 그래서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판례에서 1번은 법률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고 시험은 2번만 나옵니다. 피고인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자신의 모 명의로 자신의 모 갑이지 엄마 명의로 차 한 대를 뽑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명신탁 관계인 거야. 실제로 차는 아들이 운전하죠. 근데 아들이요. 이런 놈들 많아. 그쵸? 이런 놈들 많아. 젊은 애들이 이제 유흥비를 많이 쓰잖아요. 여자들한테 뭐 과시하기 위해서. 그쵸? 그치?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담보로 제공해. 누구한테? 전당포 업자한테. 그러면 강남에는 전당포가 많아요. 그치? 그래서 이 엄마 몰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서 전당포 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그래요. 야, 너 차 요즘 안 보이는데 차 어디 갔냐? 큰일 났지. 차 지금 담보 먹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전당포 업자, 채권자 몰래 차량을 훔쳐갑니다. 무슨 죄가 될까요? 절도죄죠. 그래서 지금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을이 채권자죠. 여기 을이 채권자잖아. 제3자가 개입을 했죠. 그러면 명신탁 관계라 하더라도 대내적 문제가 아닌 대외적 관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 엄마가 소유자지.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 전당포 업자 몰래 차량을 갖고 왔다고 했을 때 이 차량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지. 엄마 소유이고 전당포 업자 점유가 되는 거잖아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임의 배제하여 몰래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가 됩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절도가 안 되는 판례 볼게요. 자, 자연산이죠. 자연서식의 반지락. 조개죠, 조개. 그래서 공소외인이 굴 양식면허 받은 위 구역 내에서 피고인들의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고 했을 때 이게 자연산이잖아. 그쵸? 자연산은 여러분들 무주물입니다. 무주물. 자연산은 무주물이에요. 우리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들 있잖아요. 다 무주물이지. 그쵸? 무주물은 뭐냐면 선점이라 그래. 선점하는 자가 소유권자야. 소유자야. 먼저 선점해야 돼. 먼저 잡는 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물고기든 산에 있는 산짐승이든. 그게 농장에서 기르는 게 아니고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것은 다 양식 주인이라든지 농장주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자연산은요. 먼저 잡는 자가 소유자야. 이게 조개든 뭐든 간에 물고기든 뭐든 간에
1번도 자연산이죠. 2번도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모시조개. 이기 때문에 먼저 잡는 자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안 돼요. 만약에 1번 판례처럼 양식물을 가져갔다면 그건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연산을 가져간 것은 절도가 안 돼요. 뭐 3번도 마찬가지지 뭐야. 물 있지 물. 물도 자연산이지 뭐야. 그치? 물은 뭐 인공산이냐? 그치? 그래서 물도 이 토지 계량 조합 규칙에 위반되어 물을 끌어당겼다 하더라도 그 물이 네 거냐고. 그쵸? 물이 자연산인데. 그래서 이것도 절도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자, 묘는 이장했어요. 묘는 이장했는데 망부석도 같이 가야 되는데 망부석은 같이 안 갔네. 망부석은 버리고 갔다는 거야. 이것이 30년 동안 방치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 방치가 됐단 말은 점유의사를 포기한 거야. 우리 불법용도의사에서 배웠죠? 점유의사를 포기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몰래 갖고 왔다 하더라도 절도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그 물건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은 역시 점유의사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 방치된 물건들을 갖고 왔다고 했을 때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6번 동거하는 여인에게 증여 소유권 넘어갔죠. 그리고 증여한 물건을 동여인이 동거장소에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었네요. 친가에 갔네요. 가면서 하는 말이 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지? 점유의사를 포기한 거지. 이 물건이 여전히 내 물건이었다더라도, 그러니까 그쵸? 이 여인네 물건이죠. 여인네 물건인데 친가에 가면서 나 이제 영영 안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때는 소유권을 포기한 거지. 점유권도 포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뭐 요즘이야 이런 젊은 세대들은 이 판례 이해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라는 이 의사표시의 그 의미를 알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